한국사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 클래스 세 번째 시간 학습지 5페이지 있는 탕평정치의 추진 이 부분부터 같이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이제 조선의 정치에서 살인들이 등장해서 그들이 훈구파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사화, 그리고 사화를 겪으면서도 서원과 향약이라는 것 통해서 살인들은 계속해서 중앙정치에 진출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결국에는 살인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는 과정까지 배웠습니다. 그 살인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했던 건 바로 선조 때였고요. 중앙정치에 처음으로 진출했던 것은 구대 임금 성종 때였습니다. 성종 때 진출하고 선조 때 이제 이 살인들이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살인들이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한 이후에 척신 정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더 나가서 이조 전랑 자리를 어떤 사람들이 차지할 것이냐를 두고 기존의 정치에 참여했던 기성살인과 새롭게 이제 중앙 정치에 진출하는 신진 살인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기면서 여기서 이제 붕당이라는 것들이 결성됐다고 살펴봤습니다. 붕당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뭐 목표나 지향점을 같이 하는 사람들, 더 나가서 이제 학문적인 공유를 하는, 학문적으로 이제 배운 것들을 이제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이제 붕당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붕당이 형성됐는데, 붕당의 형성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이 그림으로 좀 정리했었어요. 사림이 처음에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었고, 이 동인들이 서인들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북인과 남인으로 쪼개졌다. 그리고 광해군 때는 이 북인들이 국정을 주도했었다. 근데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물러나게 되면서 그 인조반정은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형태였고요. 인조반정이 성공한 이후에는 서인들이 국정을 주도하고 남인들은 그 서인 주도의 국정에 참여하는 이러한 붕당 정치가 전개되었다. 이제 북인들은 광해군이 몰락하면서 이제 역시 북인 역시 같이 몰락한 거고요. 그러다가 서인과 남인들은 효종과 효종의 부인이 죽었을 때 효종의 새어머니인 자이대비라는 사람이 상복을 얼마 입어야 되느냐, 조대비라고도 불리는 이 사람이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느냐 두고 이제 예송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 예송은 두 차례가 있었는데 1차 때는 서인이 이겼고 2차 때는 남인이 이겼다. 그러다가 숙종이란 임금이 즉위해서는 집권 붕당을, 권력을 잡은 붕당을 확확 바꾸는 이른바 환국이 세 차례 발생하였고, 그 마지막 환국이었던 갑술 환국에서 이 서인들이 승리하게 되면서 남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두고 서인 세력이 노론과 소론으로 쪼개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붕당은 남인, 노론과 소론 세 개의 붕당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자, 붕당 정치는 원래 이제 성격 자체는 상호 비판하고 견제를 하고 이 붕당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정치를 이뤄가는 것이었는데, 이게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잡은 붕당은 권력을 빼앗긴 붕당에 대한 철저한 정치적인 보복이라든지 상호 견제와 비판이 아니라 상호 공격과 또 복수의 이런 정치적 보복이 행해지는 형태의 정치로 나타나다 보니, 이러한 붕당 간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탕평정치라는 것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 탕평정치를 시행했던 대표적인 왕이 오늘 볼 바로 영조와 정조라는 거죠. 영조 같은 경우는 이제 숙종의 뒤를 이어서 20대 임금으로 즉위했던 사람이고요. 정조는 이제 영조의 손자로서 21대 조선의 임금이 됐던 인물입니다. 자, 빈칸을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탕평정치의 추진이라는 부분부터 보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탕평정치 실시죠. 탕평정치. 탕평정치란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특정한 붕당에 대해서 붕당 간의 뭐 세력을 균형을 추구하면서 왕이 그 정치를 주도하는 거예요. 붕당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붕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도모하는 정치의 형태였다. 탕탕평평이라는 말에서 유래했고요.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그러한 정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탕평 정치를 실시했던 두 명의 영조와 정조라는 임금은요, 이 탕평 정치, 같은 탕평 정치지만 조금 그 탕평 정치의 운영 방식에선 차이가 있어요. 영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아예 붕당을 없애고자 해가지고요, 붕당을 없애자는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 영조의 탕평 정치를 동조하는 사람들을 탕평파라고 불렀습니다. 이 탕평파는 뭐 노론 중에도 존재했고요, 소론 중에도 존재했고, 남인들 중에도 존재했습니다. 이런 탕평파를 육성해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붕당이 만들어지는 근원지가 뭐였냐면 바로 지방에
개인들이 세운 교육기관이 서원이었어요. 이 서원에서는 각각의 붕당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서원을 건립하고 거기서 후학들을 양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붕당이 추구하는 정치적인 가치관 같은 것들을 주입시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원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특정 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중앙 정치에 진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붕당의 근거지가 돼버리고 또 서원에서 각각 붕당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또 정부 조정에다가 막 제출하기도 하고 제안하기도 하니까 이 영조 같은 경우는 서원들을 정리해버립니다. 붕당의 근거지인 서원, 그 서원에서 옛날에 좀 한가닥 했던 유명한 정치적인 관료들이 퇴직한 다음에 지방에 내려가서 서원을 세워서 후학 양성을 하면서 또 한마디씩 하는 거죠. 정치에 대해서. 근데 그들의 목소리가 또 중앙 정치에 중요하게 반영되고 이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붕당에서 아주 지금은 물러나 있지만 우리 붕당의 정치적인 어른 같은 존재를 살림이라고 불렀어요. 이 살림의 존재들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붕당의 근원인 서원을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조라는 의정부 6조 중에 2조라는 인사권을 담당하는 부서에 좌랑과 정랑을 합쳐서 우린 2조 전랑이라고 했는데 이 2조 전랑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각각의 붕당들은 다 2조 전랑자를 차지하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조 전랑의 특권 중에 하나는 자신이 물러나는데 자신의 후임자인 2조 전랑을 지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조 전랑 자리가 각 붕당들 입장에서는 차지해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영조는요 2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켜버려요. 약화시켜서 붕당 간의 대립을 없애고자 했던 거죠. 근데 이 영조의 이러한 탕평 정치도 영조 말년에 가서는 영조는요 붕당의 세력을 없애려고 왕의 자신의 처가 가문, 그걸 이제 왕의 부인의 가문 외척 가문이라고 하는데 외척들에게 좀 힘을 몰아주고 그 사람들이 이제 탕평 정치를 지원하게 만들었는데 이 외척 세력이 또 성장해버리는 그러한 또 원하지 않는 결과를 또 초래하기도 했었습니다.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영조의 뒤를 이어서 조선의 왕이 된 사람은 영조의 아들이 아닌 영조의 손자 정조였습니다. 아들은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이 중간에 있는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사도세자라는 비운의 인물입니다. 영조의 아들이자 정조의 아빠고요. 이제 아버지인 영조에 의해서 뒤주에 갇혀서 사망하게 되는 비극적인 일을 겪은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왕자리가 아들이 아닌 손자인 정조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정조는 조선 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금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죠. 조선 전기에 세종이 있었다면 조선 후기엔 정조가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한 개혁들을 실천했던 군주가 바로 정조입니다. 정조는요 일단 이 할아버지 영조 시대 때 성장했던 외척 세력들의 권한을 제거시킵니다. 외척 세력을 제거하고요. 이 정조의 탕평책은 영조의 탕평책보다 탕평책의 본원적인, 근본적인 거에 가까웠는데요. 뭐냐면 노론, 남인, 소론, 붕당에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골고루 중요한 관직에 기용했다라는 거죠. 영조 같은 경우는 붕당을 없애자는 자신의 주장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육성해서 그들을 일종의 하나의 또 다른 붕당처럼 운영했다면 정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진짜 붕당에 상관없이 골고루 사람들을 기용했다라는 이 탕평의 근본적인 원리에 더 가까운 탕평책을 실시하기도 했던 임금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네 가지의 정조의 개혁들은 여러분이 좀 한 번쯤은 봐두셔야 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예전 교과서를 다룰 때도 이 부분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정조가 어떤 게 있는지는 여러분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조는 첫 번째요. 왕실의 도서관 기능을 담당하는 규장각이라는 기구를 이제 설치합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학문 연구를 위한 기구였죠. 도서관 기능을 부여했는데 차츰 정조의 정치를 뒷받침하는 기구로 육성하게 되고요. 왕의 비서 기능을 하는 기구까지 권한을 이제 성장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이라든지 관리를 교육하는 일까지 담당하게 하면서 사실상 정조의 정치적인 자문기구로 성장했던 게 규장각입니다. 그 다음에 초계문 신제는 뭐냐면 관리가 된 지 얼마 경력이 안 되는 젊은 관리들을 이제 초계문신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재선발을 해서
왕이 직접 교육하는 거예요. 정조가 직접 교육을 시켜서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만들었던 게 초계문신제입니다. 초계문신에 뽑히면요, 정조가요, 그 이제 뭐 명부를 남겨서 아주 대대로 가문의 영광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책 읽고 공부할 수 있는 휴가도 주었습니다. 독서하는 휴가도 주었고요. 뭐 정조가 직접 이 신하들과 함께 교육을 시켜서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따라올 수 있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관료들을 육성하려고 했었던 게 초계 문신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장용영은 뭐냐면 밑에 나와 있어요. 여기 들어갈 말은 장용영인데, 정조가 왕권 강화를 위해 만든 왕을 지키는 호위 부대라는 게 장용영입니다. 이 장용영이 왜 만들어졌냐면, 정조는 즉위할 때부터 왕권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론 세력이 그 당시에 가장 큰 정치적 세력이었는데요. 이 정조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가 이 소론들과 비교적 가깝고 노론들과는 좀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론과 가까운 사도세자가 왕이 되는 걸 두려워했던 노론들이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를 이간질해서 사도세자를 죽게 만들었다는 뭐 음모론도 계속해서 늘 제기가 되고 있었고요. 노론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사도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정조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입지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노론 세력들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조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몇 차례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정조가 이 암살의 위협을 느끼면서 늦게까지 그냥 불을 켜놓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객이 막 침투하고 그러니까 잠자지 않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부대를 만드니 그게 바로 장용영이었다라는 거예요. 장용영인데 그 당시 조선의 중앙군은 5군영이라고 해서 5개의 군 부대가 있었는데, 이 5군영의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은 주로 이 노론 사람들이었다고요. 노론 세력들이 한 맘만 먹으면 군사적인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정조는 그러한 것들을 막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용영이라는 친위 부대를 만들게 되었던 거죠. 장용영 같은 경우는 내영은 서울에, 외영은 수원, 화성에 이렇게 두 개의 부대를 배치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정조가 왜 이렇게 수원, 화성 이런데 계속해서 집착을 했었던 거냐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수원 화성 축조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수원 화성이 어떤 건지는 교과서 그림을 한번 좀 볼게요. 오늘날에 이제 수원에 있는 실제 이제 정조가 건설했던 이제 수도를 옮기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지었던 성인데, 이게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돼 있고요. 군사적이고 또 상업적인 기능까지 다 고려해서 만든 건데, 이 수원 화성에 이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세자의 무덤을 또 자주 참배하러 가면서 아예 이제 서울에 자리 잡고 있던 이 기득권 세력들, 노론 세력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도 자체를 옮겨야겠다는 생각도 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꿈과 이상을, 정치적인 꿈과 이상을 펼칠 만한 장소로 이 수원을 선택하고 수원 화성을 축조했었는데, 실제 천도까지는 이르지 못하게 되죠. 어쨌든 정조가 했던 이 개혁 정책들의 4가지 규장과 그리고 초계문신제 실시, 장용영 설치, 그리고 마지막 수원 화성 축조까지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봐두셔야만 합니다. 굉장한 개혁적인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정조라는 거죠. 근데 이 정조가 조금 더 오랫동안 재위를 했다라면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조 시기에 남인들도 고루 등용했는데, 그때 기용되었던 남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산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남인 가문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정치적으로 요직에 이렇게 등용되지 못했는데, 정조의 탕평 정치에 어찌 보면 수혜를 입은 사람이었고요. 근데 정조가 죽음과 동시에 이제 정약용 역시도 정치적인 권력에서 멀어지게 되죠. 한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가 남긴 것들은 이제 다양한 저서로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뭐 정약용 선생과 관련된 뭐 자산어보라는 뭐 영화가 개봉했다고 합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영화라고 하는데 참 보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해서 나중에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조가요, 왕위를 계속 오래 유지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1800년에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19세기가 시작하자마자 사망해요. 정조가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개혁은
우리나라에 있는 노비들을 해방시키는 거였는데요. 그 개혁을 미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고요. 11살의 어린 나이에 순조라는 아들을 남겨놓고 사망하게 됩니다. 자, 이 어린 순조의 왕자리에 올라가는 이 즉위가 결국에 그 다음에 이 정조 때까지 이어졌던 탕평 정치를 끝내게 만들고 결국에 특정한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해서 이른바 세도 정치라는 또 다른 형태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 시발점이 되게 됩니다. 정조의 죽음, 갑작스러운 죽음이. 그래서 이 탕평 정치,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의 의의와 한계를 좀 분석해 보면 의의는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시켜서 이 영조 정조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국 국정 운영하는데 안정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붕당 간의 대립이 그 이전에 예송이라든지 황국 시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화되었다. 근데 단점은 무엇이었냐면, 한계는 무엇이었냐면, 이것은요 영조나 정조나 다 강력한 카리스마, 군주의 강력한 힘으로 이 정쟁이란 건 정치적인 논쟁입니다. 정치적인 분쟁이에요. 이것을 그냥 눌러버렸던 거죠. 정쟁의 근원을 해결한 게 아니라 그냥 정쟁이 일어나지 말고 너네 싸우면 안 돼. 말 들어라. 왕의 힘으로 이 정쟁을 눌러놓은 미봉책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정조가 사망하자마자 어린 순조가 즉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도 정치라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가 등장하게 되고 그 안에서 특정한 몇몇 가문들이 고위 관직을 독점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탕평 정치가 끝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정치의 형태를 맞이하게 되니 그게 바로 세도 정치입니다. 여러분 원래 세도 정치란 말은요, 권세가 있는 가문, 권세가 있는 힘 있는 몇몇 특정한 가문들이 그러니까 좀 힘 있는 고위 관직을 계속해서 몇 대 독점하는 가문들, 그러한 가문 또는 개인에 의해서 주도되는 정치입니다. 원래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었지만 이 조선 후기의 이 세도 정치의 폐단 때문에 우리가 세도 정치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정치 형태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었던 것이 있죠. 근데 이 세도 정치는 언제 그러면 전개되었냐면 정조가 죽고 나서 정조의 어린 아들 순조가 즉위하면서부터 3대 3명의 임금입니다. 순조 다음에 임금이 헌종 그리고 마지막 철종까지 3대 60여 년 동안 1800년부터 이제 철종이 왕자리에 있었던 게 1862년까지거든요. 이 60여 년에 걸쳐서 특정한 가문의 사람들이 고위관직을 독점하고 권력을 독점했던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문이 독점했냐면 안동김씨, 풍양조씨 같은 특정한 가문들,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왕의 외척이었습니다. 외척이란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왕의 부인의 가문들, 외가 식구들이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이러한 형태가 바로 세도 정치였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조가 즉위했을 때요, 이제 너무 어리다 보니까 순조의 할머니, 즉 누구냐면 순조의 할머니가 아니라 이제 순조의 이제 증조 할머니 되는 사람이에요. 영조의 부인이었습니다. 영조의 부인. 영조가 60세 넘어서 어린 15살의 부인을 맞이했던 인물이 정순왕후인데,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손자인 정조보다도 이 정순왕후 김씨가 나이가 더 어렸어요. 근데 왕실에 다 왕까지 죽고 어른들이 다 가장 큰 어른이 바로 이 정순왕후 김씨가 돼버린 상황인 거죠. 순조가 즉위했을 때. 정순왕후 김씨가 이제 왕 뒤에서 섭정이란 거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정순왕후 김씨는 여러분 안동 김씨가 아니야. 헷갈리지 마세요. 이 사람은 경주 김씨인데 이 순조의 부인이 안동 김씨 가문이었고 그 순조의 장인이 안동 김씨 김조순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안동 김씨인 김조순 가문이 그때부터 이제 권력을 독점하는 이러한 세도 정치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헌종 때는 풍양조씨, 철종 때는 다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이어집니다. 이 세도 정치 가문들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조선의 비상기구였던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기구였던 비변사라는 기구가 기억나실 겁니다. 여진과 외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기구에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는 이 비변사가 사실상 의정부보다 더 큰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성장했었다. 그래서 이 비변사의 중요한 관직들을 차지하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얘기했던 조선의 중앙군 5군영의 모든 지휘권들을 이 가문, 세도 가문이 장악을 하면서 정치와 군사적인 실권을 장악하고 왕보다 더한 권력을 행사했던 시기가 바로 이 세도 정치 시기라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당시 비변사의 고위 관직을 차지했던 성씨들인데요. 안동 김씨라든지 풍양조 씨 그리고 몇몇
성씨들이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0%에 가까운 비중을 특정 가문의 사람들이 관직을 독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러한 세도 정치가 전개된 결과 어땠냐면 첫 번째, 당연하죠. 왕권이 약화되는 걸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왕은 말 그대로 진짜 이 세도 가문의 허수아비 같은 존재가 돼버렸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펴봤던 조선의 3사가 있었습니다. 3사 이름 뭔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사, 간, 원, 그리고 사, 헌, 부,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홍, 문, 관. 다 얘기하셨을 거라 믿어요.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이 3사는 권력의 부정과 독점을 방지하는 기구였는데 세도정치 기구 시기에는 자신들의 권력 행사에 대해서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3사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정치 기강은 극도로 해이해서 도덕성 뭐 이런 건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매간 매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매간 매직은 관직을 돈 받고 사고 판다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관직, 나라에 공무원이 되는데 돈 주고 그 자리를 사고 팔고 한다고요. 세도 가문의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관직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검단동 지역에 지방 관직 자리를 뭐 세도 가문 그 당시 잘 나간 안동김 씨의 유력한 사람한테 한 1억 원을 주고 청탁을 해서 그 관직을 사는 겁니다. 이런 게 매간 매직이에요. 그럼 청탁을 통해서 그 관직을 산 사람, 그렇게 해서 검단동 지방의 지방관으로 부임했어요. 자기가 이 관직을 사는데 무려 1억을 썼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본전 생각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수탈을 하게 되는, 백성들을 수탈하게 되는 거죠. 쥐어 짜내는 거죠. 내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그럼 결국에 이 세도 정치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바로 일반 백성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 세도 정치 시기에 나타났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별표쳤습니다, 여러분. 삼정의 문란이란 겁니다. 삼정은 뭐냐면 그 당시 조선의 일반 백성들이 부담해야 됐던 세 가지의 세금을 삼정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삼정을 하는데 그 삼정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정의 이름은 여러분 요거는 삼정의 문란은 정말 용어는 반드시 알아두셔야만 해요. 이거는 워낙 자주 나오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삼정의 문란은 다른 건 몰라도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 들어갈 말은 전정이라고 합니다. 전정. 전정은 뭐냐면 말 그대로 토지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토지를 가진 농민들한테 거기서 세금을 내게 했던 거고요. 두 번째 정은 뭐냐면 군정입니다. 군정. 군정은 말 그대로 군대에 가야 되는 농민 남자들한테 매겼던 세금인데요. 이거는 직접 군대로 부르기보다는 군포라고 해서 쌀이나든지 옷감을 만드는 것, 옷감의 재료 같은 거를 1년에 얼마씩 내게 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은 환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는 환곡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환곡, 환정 같은 건데요. 그래서 이걸 세 가지 삼정이라고 하는데 환정은 뭐냐면 환곡은 이제 봄에 백성들이 주로 먹을 게 떨어지잖아요. 가을에 추수했던 게 겨울 지나면서 먹을 게 다 떨어져요. 그런 시기를 봄에 가난한 빈궁한 시기 춘궁기라고 하는데요. 그때 곡식을 농민들에게 빌려주고요. 가을에 추수한 다음에 조금의 이자를 보태서 갚게 했던 제도가 환정입니다. 환곡입니다. 근데 이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자를 농민들이 내면서 이자 수입을 나라의 재정으로 썼던 건데 이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지방관들, 삼관오리 같은 사람들은 억지로 농민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거죠. 굳이 필요 없는데 억지로 빌려주고 아니면 허위 장부에다가 곡식을 빌려갔다고 기재하는 등등의 방법을 써가지고 이 환곡이 원래는 세금이 아닌데 의무적인 세금이 아닌데 모든 농민들에게 의무세처럼 부담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삼정의 문란에 이러한 폐단, 잘못된 점들이 심화되면서 이 세도 정치 마지막 시기에는요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농민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세도 정치 탐관오리들의 수탈 때문에. 그러니 이 세도 정치 시기의 삼정 문란이란 것은 여러분 반드시 중요한 키워드로 꼭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삼정은 전정, 군정, 환정을 의미하고 전정은 토지세, 군정은 군대를 안 가는 대신 내는 거. 원래 다시 설명하면 군대를 가야 됩니다. 16세부터 60세까지의 남성에게는 군역의 의무가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농민들이 농사도 져야 되는데 막 군사
지킨다고 국경 수비한다고 막 군사훈련 받고 그러면 농사에 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이 임진왜란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농민들 일반 농민들한테는 군포란 걸 내게 합니다. 군포. 아까 얘기했던 군역 몸으로 떼오는 게 아니라 대신 쌀이나 옷감 같은 걸 내고 나라는 그걸 받아서 직업 군인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던 거죠. 돈 받고 직업적으로 군대에 복무하는 사람들. 이제 그게 군정이었고 환정은 아까 얘기했던 춘군기에 봄철에 곡식 빌려주고 가을철에 이자를 더해서 받는 그러한 세금이었다라는 걸 한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조선의 정치와 관련된 파트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에 가서 우리는 이제 조선의 대외관계를 살펴볼 겁니다. 이 대외관계 부분을 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선의 전기와 후기를 구분하는 두 차례의 큰 전쟁, 양난, 외란과 임진왜란과 호란, 두 차례의 호란은 뭐냐면 오랑캐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청나라라고 불리는 그 여진족 세력이 쳐들어왔던 그 호란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학습 목표 보시면 조선 정부의 외교적인 조선 초기 건국 초기의 외교적인 입장은 어땠는지 볼 거고요. 두 번째 외란과 호란의 영향과 그 이후에 조선에 미친 결과들을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선 조선의 외교 방식, 외교는 원칙적으로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4대 교린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네, 이 한 단어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조선의 외교는 4대 교린이다. 그럼 4대는 뭐고 교린은 뭐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4대란 건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조선이 4대했던 대상은 중국의 나라였던 명나라고요. 조선 주변의 나머지 여진과 일본과 유큐는 오늘날의 오키나와입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명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는 교린을 했는데, 여러분 4대는 뭐냐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긴다라는 겁니다. 조선은 명나라를 조선보다 큰 나라로 생각하고 명나라를 섬겼습니다. 그게 4대 외교고요. 교리는 무슨 뜻이냐? 이웃들과 이웃 국가들과 친하게 우호적으로 지낸다라는 게 교린입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인 여진과 일본 등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이렇게 맺으면서 외교를 펼쳤다라는 거죠. 근데 이 우호적인 관계는 늘 이렇게 좋은 관계만 유지됐던 건 아니에요. 그 여진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우호적인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의 국경을 침범한다든지 우리의 요구를 듣지 않았을 때는 강경한 정책들을 또 섞어가면서 회유책과 강경책을 섞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살펴보면 조선 초에는 둘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워요. 왜냐하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참모, 핵심 참모가 누구였다고 그랬죠? 조선을 설계했던 대표적인 인물 정도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정도전이 이제 명나라가 아직 혼란한 틈을 타서 지난번에도 말했던 이 요동 지역을 정벌하고자 하는 요동 정벌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명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우리 명나라가 원래 여기에 몽골족이 세웠던 원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고려 말에 원나라를 물리치고 원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이 요동 지역을 당연히 우리가 계승하는 건데, 저 조선 애들이 갑자기 저 조그만 조선 놈들이 우리 지역이 우리 당연히 우리의 국가여야 우리의 위치 우리의 영토여야 되는 요동을 정벌하겠다고? 그거 추진한 사람이 누구야? 정도전이라는 놈 빨리 우리나라로 압송해. 계속해서 압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조선의 이성계 입장에서도 정도전은 자신의 핵심 참모고 나라를 설계하는데 굉장한 공을 세웠던 사람인데 명나라에 보내면 정도전 죽을 거 뻔하잖아요. 정도전 보내는 걸 거부하죠. 그래서 사이가 굉장히 껄끄러웠어요. 그러다가 3대 임금 태종, 이 사람의 이름 뭐였더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이 왕이 된 다음에, 여러분 이방원은 결국 왕자의 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권력을 획득한, 어찌 보면 정통성이 부족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 정통성을 인정받는 가장 좋은 예전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명나라 황제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명나라 황제가 너 조선의 왕이야 라고 인정을 해주면 그 정통성과 명분이 다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원이요, 이 명나라와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그 대가로 이제 명나라 황제로부터 조선의 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조선은 명나라에 대해서 4대 외교를 펼치게 되는데, 4대는 아까 얘기했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이었고요. 이 4대 외교의 기본은 조공과 책봉이라는 관계에 의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공은 뭐냐? 여러분 아이돌 팬클럽 뭐 조공 바쳤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조공품 말 그대로 작은 나라가 큰 나라 형님의 나라에게
물건을 갖다 바치는 거죠. 물건을 갖다 바치는 게 조공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충성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큰 나라 형님의 국가는 뭘 해주냐면 책봉이란 건 너를 그 지역에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책봉입니다. 이 조공과 책봉이 그 당시 동아시아 국가의 기본적인 외교 관계의 틀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조공과 책봉을 통해서 조선이 얻은 건 뭐냐? 굽신굽신하고 그냥 비굴한 외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조공책봉을 통해서 조선은 일단 정치적인 안정을 얻게 됩니다. 왜? 명나라가 적어도 조공책봉 관계를 맺은 조선을 침략할 일은 없으니까요.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조선보다 조금 더 발전된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던 명나라와의 교류를 통해서 경제 문화적 실리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작은 나라가 큰 나라한테 조공품을 바치면요, 이 받은 큰 형님 입장에서는요, 답례품이란 걸 줘야 돼요. 체면이 있거든요. 그럼 조공품보다는 답례품을 더 많이 준단 말이에요. 명나라 황제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 거기서 파생되는 경제적인 것들이 조공하는 거 이상으로 크게 큰 이득을 조선도 받기 때문에 이 조공 책봉 관계를 통해서 경제 문화적인 또 정치적인 실리를 챙기고 있었던 게 이 조공 책봉 관계였다. 4대 외교였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진과 일본과의 관계는 아까 말했듯이 교린이라고 그랬어요. 교린. 우호적으로 지내는데 일단 우호책, 회유책은 어떤 걸 펼치냐면 여진인들에게 귀순, 야 조선 사람으로 귀화해. 그럼 너 관직도 주고 그럴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거 뭐냐면 조선에 와서 조선의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고 교역하길 원했다고요. 그래서 국경 지역에 여진과 조선의 국경 지역에 무역소를 설치해 가지고 그들과 무역을 할 수 있게 해주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근데 얘네들이 자신들의 요구가 제대로 들어지지 않으면 막 조선의 국경을 침범해오고 약탈을 하니까 어떡합니까? 조선에서 군사적으로 토벌하는 또 강경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회유와 강경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강경책으로 펼쳐서 군사를 보내서 이 여진족과 조선 사이에 있는 국경에 여진족들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게 세종 때 일이에요. 세종은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 압록강 지역의 4개의 지역 이걸 사군이라 하고요. 두만강 지역의 6개의 지역을 육진이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경에 이 밑에 요건 압록강 이 위에는 두만강입니다. 압록강 지역의 사군 그리고 두만강 지역의 육진 원래 여진인들이 여기 살고 있고 뭐 이제 여기 이제 우리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자꾸 침략해오고 침범해오고 그러던 지역이었는데 여기를 아예 우리 땅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제 우리 백성들을 남쪽에 있는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합니다. 이게 이제 여진에 대한 강경책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사군 육지는 여러분 위치 한번 좀 보실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지도에서 봐야 될 게 서해의 강동 육주랑 그리고 이 조선 때 사군 육진의 위치 정도는 시험에 뭐 예전부터 단골 출제 지도기 때문에 위치 정도 꼭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북 구성 같은 경우는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위치가 정확히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뭐 시험에 바로 출제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지도를 출제하기는 어렵더라도 이 사군 육진이나 강동 육주는 확실히 위치가 딱 정해져 있고 한정되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유와 강경책은 동시에 쓰는데요. 뭐 일본이 원하는 교역을 허락해 주는 게 있습니다. 삼포 개방이라고 해서 3개의 항구를 열어줘요. 부산 그리고 뭐 오늘날의 창원, 진해 그리고 울산 이 3포를 열어주면서 범위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무역량을 정해줘요. 뭐 얼마 이상의 또 무역은 할 수 없다. 그래서 배는 몇 척 이렇게 정해주는 무역을 통해서 일본이 이제 요구를 들어주는 이런 회유책을 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해적이었던 이 일본의 해적인 왜구들이 계속해서 조선을 약탈하고 침입하니까 어떡합니까? 왜구의 근거지였던 스시마라는 섬, 우리말로 대마도죠. 이 스시마를 세종 때 이종무라는 사람을 보내서 정벌해버리는 강경책을 쓰기도 합니다. 이건 다 세종 때입니다. 사군 육진, 스시마 정벌도 세종 때 일입니다. 세종의 업적으로 또 하나 또 기억해 두시면 참 좋겠죠. 자, 이렇게 조선은 조선 전기의 4대 교린이라는 명나라 4대 여진과 일본의 교린 관계를 맺는 외교를 펼쳤는데 조선에 가장 큰 사건이 발생하니 시기적으로 보면 1592년에 바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난을 일으킨 외란이 발생하니 이 1592년이 임진년이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라고 부릅니다. 조선 건국이 1392년이었고요. 임진왜란은 1592년입니다. 200년간은 조선은 외적의 침입, 큰 외적의 침입 없는 평화의 시기를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군사적으로도 많이 해이해져 있었겠죠. 왜냐하면 큰 전쟁이 없어요.
그러면 설마 또 우리나라를 누가 쳐들어오겠어 하는 이러한 아니란 생각들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일본의 상황도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의 배경을 좀 보면 조선에서 일본인들이 아까 얘기했던 이 개방된 항구 세계에서 삼포에서 1510년에 삼포외란이란 걸 일으킵니다. 이거 비변사 할 때 설명했어. 비변사가 설치된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이 삼포외란이었는데 삼포에서 일본인들, 여기 오타가 있네요 여러분. 여기 이제 써야 되는 건 삼포외란입니다. 그냥 한글로 쓰셔도 되고요. 숫자 3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 편할 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글 3포 아니면 그냥 숫자 3포.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냥 숫자로 맞춰서 씁시다. 숫자로 3포 외란인데 여기 오타 있어요. 일본이들이 아니라 일본인들입니다. 일본인들 바꿔주세요. 여러분 좀 바꿔주시고요. 삼포에서 더 많은 무역을 하게 해달라고 난리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리고 1555년 을묘년에 또 이 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이제 부산 근처에 외관이라고 해서 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이거를 허락해 줬는데 여기서 또 난리를 일으킨 겁니다. 무역을 더 많이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조선은 비변사를 설치하고 군사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했는데 국방력을 강화하는 대책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일본이 설마 침략하겠어? 우리 200년 동안 큰 전쟁 없었는데, 그래서 조선은 이 전쟁에 대한 대비가 미비했다라는 거죠. 근데 일본은 그 당시 어땠냐면, 일본은요 약 1400년대 1470여 년부터 한 100년 동안 1580년대까지 일본의 사무라이라고 부르는 무사들 있죠. 이 무사들이 서로 일본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였던 시대가 벌어지니 그게 바로 전국시대입니다. 전국에 있는 힘센 무사들, 권력 있는 무사들이 서로 편을 갈라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100여 년 가까이 진행됐어요. 그 전국시대를 종지부를 찍었던 통일했던 게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이에요. 자, 이 도요토미는 전국 시대를 통일했지만 아직도 지방에는 자신을 반대하는 많은 무사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사들의 관심을 밖으로 돌려야만 했죠. 그래서 무사들에게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땅을 준다든지 아니면 많은 물질적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 물질적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건 뭡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로 그런 보상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거였죠. 그래서 도요토미가 내세웠던 게 뭐냐면 바로 조선을 침략하는 건데 조선을 대놓고 침략할 수는 없으니 명분을 만듭니다. 뭐라고 도요토미가 얘기하냐면 조선에 하나의 서신을 보내니 우리 일본이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는데 너희 조선을 빌려서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명나라 정벌하는데 조선에 좀 길을 좀 내다오. 그걸 네 글자로 정명가도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다른 나라를 침략하러 가겠다고 우리 집 길을 비워달래요. 여러분의 친구가 갑자기 학교로 끝나고 가는데 화장실 급하다고 공공 화장실 가지 않고 여러분 집에 화장실 가겠다고 야 나 우리 집 가는 길에 너네 화장실 좀 쓸게 너네 집 잠깐 안방 좀 거쳐서 다른 데 거쳐서 그냥 보기만 할게 그리고 화장실만 쓸게 뭐 이거랑 뭐가 다른 논리입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무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조선 침략을 준비했던 거죠. 자, 그래서 1592년 음력으로 4월에 양력으로 치면 5월입니다. 음력은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음력을 썼으니까 4월에 일본군이 부산 앞바다에 상륙하면서 임진왜란이 시작됩니다. 자, 조선군은요 전혀 대비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 이제 임진왜란 전에 일본의 기운이 심상치 않아서 임금이었던 선조는요 두 사람을 일본에 정탐을 보냅니다. 한 명은 이제 서인의 대표였던 우리 서인 동인할 때 서인의 대표였던 황윤길이라는 사람을 보내고요. 한 명은 뭐 동인의 대표던 김성일이라는 두 사람을 보내는데 이 둘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게 전혀 달랐다라는 거죠. 서인 황윤길 같은 경우는 도요토미가 침략을 준비하고 있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는 보고를 올린 반면 동인이었던 김성일은 도요토미는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라는 보고를 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 선조는 그 당시 이제 김성일의 말을 믿고 큰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 무려 불과 20일 만에 한성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임금은요 서울을 버리고요 이 국경 지역에 있는 의주까지 피난 가게 되고요
의주에서 명나라에게 원병을 요청하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일본군은요, 선조를 잡기 위해서 두 개의 부대가 한양에서 쪼개져서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함경도 쪽으로 이제 선조를 추격하는 추격대를 파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20일 만에 한양을 뺏기고 왕은 도망갔습니다. 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조선의 운명의 영웅이 등장하니 그들이 바로 바다에서 싸웠던 수군과 그리고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곳곳에서 일어났던 의병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수업을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